최근 레키프에서 보도한 내용이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레키프에서는 최전방 공격수 킬리안 음바페가 엔리케 감독의 새로운 선택지인가? 라는 보도에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체는 엔리케 감독은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음바페를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한 지 5일 만인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전술적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르망디에서의 일요일 이야기일까?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전술 프로젝트일까? 스타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벤치에 남겨진 선수들을 자극하기 위함일까? 엔리케 감독은 일요일 르아브르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을 때처럼 음바페를 최전방에 더 자주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시즌 초반에 사용했던 패턴으로 돌아가 왼쪽에 프랑스 공격수를 배치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한 의견은 다르지만 논쟁은 가치가 있다.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갈티에 감독이 네이마르와 메시 사이 끼워 9번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 음바페는 경기장에서 자신의 위치보다 처리해야 할 공이 적다는 점에 대해 불평했었다. 지난 르아브르전에서 엔리케 감독은 덴벨레와 바르콜라 사이의 중앙에 그를 기용했다. 돈나룸마의 퇴장 이후 바르콜라가 나가게 되면서 10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만 이 포메이션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음바페는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도 중앙에서 계속 위치해 있었다. 5일 전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도 바르콜라가 무한히 대신 투입된 62분부터 이강인이 아센시오와 교체된 82분까지 파리의 공격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이 구성의 음바페는 때로는 오른쪽에서 출발하여 챔스에서 바르콜라에서 2번의 패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뻗어 덴벨레를 활용하기도 하고 일요일 경기 막판처럼 왼쪽으로 들어오는 등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득점왕은 페널티 지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팀이 10명으로 줄어든 르아브르전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 머물렀던 모나코전보다 2개 더 많은 7개의 공을 페널티 박스 안으로 터치했다. 뉴캐슬전에서는 박스 안에서의 16번의 터치 중 4번이 그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2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음바페는 덴벨레와도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덴벨레와의 기술적인 관계도 매주 성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덴벨레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했었지만 덴벨레가 2번의 패스를 득점했다면 2개의 어시스트를 더 추가할 수 있었던 음바페이다. 이 두 선수는 이미 이전부터 호흡했었고 서로 가까이 뛰는 시스템에서 훨씬 잘 맞는 것 같다. 그러나 대가가 따른다. 왼쪽은 누구인가? 바르콜라는 아직 파리에서 요구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쪽에서 뛸 수 있는 무한이는 그 옵션을 좋아하지 않는다. 또한 음바페를 중앙에 둔다면 파리가 큰 금액을 주고 사들인 무한이와 하무스는 어떻게 되는가? 이 둘을 영입하는데 자그마치 1억 7천만 유로 가까이를 지불했다라며 보도했습니다. 음바페가 중앙에서 뛰는 게 좋긴 하나 왼쪽에 바르콜라, 무한이가 탐탁지 않은 상황이고 음바페를 중앙에 두자니 무한이, 하무스 영입 자금이 아깝다는 이야기인데요. 왼쪽에 이강인을 세우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윙포워드로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음바페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은 무한이와 덴벨레가 경쟁하고 중앙은 하무스와 이강인, 아센시오가 경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공격 라인에 서지 않고 중원에서 공격 라인을 지원하는 미드필더로 분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라티 이적 후 소멸된 창조적 미드필더 역할을 이강인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시와 같이 공격 라인에서 창조적 역할을 하길 원하는데요. 일단 현지 매체와 엔리케 감독은 중원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 르 파리지앵은 루이스의 어깨 부상으로 이강인 선수와 비티냐, 우가르테가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매체는 1월에 에머리 루이스가 복귀할 예정이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차출이 예정되어 있고 젊은 선수로만 구성된 중원을 더욱 깊이 있게 강화하기 위해 챔스 경험이 있는 숙련된 미드필더 영입을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현지에서 PSG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된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파리에서 보여주고 있다. 라는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어떤 점이 강점인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애널시스가 분석한 통계 기반의 강점 5가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강인 선수의 멀티성입니다. 그 근거로 히트맵을 공개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터치 히트맵이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가리지 않고 터치하였고 공수 양면에서 터치하는 등 다재다능함이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장점에 대해 엄청난 재능인 것과 동시에 다재다능함을 장점으로 꼽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역시 드리블을 꼽았습니다. 한국 선수 중 최고뿐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레벨의 드리블러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의 선수라는 것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르하브르전에서도 양팀 통틀어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중원 미드필더보다는 덴벨레 자리 혹은 왼쪽 윙 포워드로 뛰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패스를 뿌리고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섰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첫 시즌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도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계 기반으로 볼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편안해 보인다. 드리블 성공률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나은 성공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빨간색이 실패이고 초록색 점이 성공인데요. 오른쪽에 초록색 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패스였습니다. 역시 이강인 선수의 장점 중 하나로 패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재다능한 뿐 아니라 높은 축구 지능과 센스로 정확한 패스, 상황에 맞는 패스, 창조적인 패스 등이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체에서는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을 상대방을 따돌리고 페널티 박스 안으로 패스를 넣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게임에 관여하고 있다. 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이강인은 상대 페널티 박스에 90분당 3개의 패스를 뿌렸으며 파이널 서드엔 4.35개의 패스를 뿌리며 경기에 관여하였다. 특히 짧은 패스로 동료들과의 연계를 만드는 것은 큰 장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강력한 슈팅을 꼽았습니다. 이강인은 AC 밀란전에서 벤치로 출발했으나 PSG에서의 멋진 첫 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홈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리그 첫 골까지 신고하였다. 왼발이 주발인 이강인은 최대한 안쪽으로 파고들어 공간을 여는 것을 좋아한다. 이후 마무리하는 강력한 슈팅이 주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리커버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강인은 높은 압박과 그에 따르는 리커버리가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영에서 공을 빼앗은 후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6회를 기록했으며 지난 시즌 이후부터 전방 압박 능력과 리커버리 횟수가 2배로 훌쩍 성장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 시절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스페인 축구 전문가나 축튜버들도 이때부터 이강인의 장점으로 수비 가담 능력을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매체는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멀티 능력, 드리블, 슈팅, 패스, 여기에 리커버리 능력까지를 가장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 통계 기반으로 5가지 장점을 꼽았고 보도했다는 것이 고무적인데요. 앞으로도 PSG의 핵심 자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매체가 다루지 않은 장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바페의 움직임을 읽고 적재적소에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이강인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축구 센스와 천재성, 축구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또한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탈압박, 볼간수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